오늘은 대구에 있는 다가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는 14억.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얼마? 6억 9천입니다. 6억 9천까지 거의 반값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시세일까요? 시세가 아닐까요? 시세가 아닙니다. 시세가 아니죠. 그러면 감정가 정도가 진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 월세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물건을 보면서 다가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14평. 야, 서울에 비하면 거의 3개 정도의 건물을 하나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건물은 191.38평. 건물은 다가구면 최대 몇 평까지 허용되죠? 660제곱미터까지죠. 감정가 14억에 3차 6억 9천에 진행되는 물건이고, 1층이 뭐가 있어요? 상가가 있죠. 그러면 얘는 다가구가 아니고 뭐다? 근린주택입니다. 그렇죠. 근린주택, 상가주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필지는 한 필지고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물건이고, 1층 빨래방, 1층, 2층, 3층,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말소 기준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말소 기준은 16년 9월 28일,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4년 10월 30일. 그러면 말소 기준보다 먼저 전입되어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됩니다. 쭉 찾아봤는데 말소 기준보다 먼저 전입된 있는 세입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으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되었고, 밑에 쭉 뭐 전세권, 임차권, 이차권 뭐 있어도 우리는 신경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빠뜨렸습니다. 뭘까요? 모르겠죠? 이것도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경매를 이제야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낙찰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시는 분, 경매를 평생 직업 삼아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 저희 더 낙찰 옥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월달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유주가 누구냐면 주식회사 땡땡땡땡입니다. 법인 소유로 되어 있다, 그렇죠? 네. 법인 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뭘 찾아야 됩니까? 임금 채권을 봐야 됩니다. 임금 채권을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해당 물건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고 가정했다면 임금 채권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맞죠? 네. 임금 채권은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 순서에 의해서 법원 경매 진행비, 그다음 뭐가 가져갑니까? 임금 채권 소액 임차인들이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상위의 배당 순서에서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보증금 얼마 없으니까 내가 인수할 게 얼마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 보증금 인수할 게 내가 한 2천만 원밖에 없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소유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금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임금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문건 송달 내역에 있습니다. 만약에 임금 채권이 있다 그러면 임금 채권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법인일 때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는 문건 송달 내역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다고 할 때는 굳이 문건 송달 내역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안 봐도 된다. 하지만 모든 경매 사건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소유주가 누구일 때? 법인일 때, 이럴 때는 문건 송달 내역을 통해서 임금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필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알았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죠?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가구 수가 총 몇 개 있죠? 14가구 있습니다. 14가구가 있고, 1층은 뭐가 있어요? 소매점 외에 14가구가 있고, 특별히 뭐 다른 내용은 없다, 그렇죠? 네. 위반사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1층은 소매점 건생이 있고,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네. 여섯 둘 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근린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는 현황도와 건축물 대장과 그리고 현재 공부상과 현황이 일치하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지금 이 물건이 상가주택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저기 주용도에 보니까 다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봐야 되냐면 건축물 현황을 봐야 돼요. 건축물 현황. 주용도가 뭐냐면 주용도잖아. 50% 이상, 연면적에서 50% 이상 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다가구로 나오고 상가가 50% 이상 되면 근린 시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근린 생활 시설이 1평방미터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근린 주택이 되잖아.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알았죠? 네. 쓸데없는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다가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월세입니다. 월세도 중요하겠지만 공실이 생길 만한 위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맞죠? 네. 네. 자,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해당 물건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위에 대구과학대학교가 있죠. 네. 태전종합시장이 있고 앞에 구암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의 장점이 뭘까요? 대학교가 주변에 있어서 거기 학생들의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때 지방에 있는 대학교 앞은 좋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는 학교만 끼고 있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해되세요? 네. 학생들만 받는 위치에 있는 지방대학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해당 물건처럼 학교도 있고 도심 지역에 있다 보면 학생만 올까요? 아니면 학생 이외에 직장인이나 다양하신 분들이 올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물건은 그러면 공실 리스크가 클까요? 작을까요? 적을 것 같습니다. 적을 것 같죠. 그러면 좀 봅시다. 이 밑에는 이런 산업단지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지역이야말로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물건은 내가 조사해 볼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현황들을 보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장 갈 때 꼭 챙겨가야 될 게 뭐가 있죠? 현황도를 챙겨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현황도를 꼭 챙겨 가셔야 되고, 현황도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세움터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움터 사이트에서도 발급받을 수도 있고, 경매지 앞면을 복사해서 주민센터 가면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 발급을 해주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현장 갔을 때 물건을 보면서 진짜로 이 현황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공부상과 현황상이 다르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건축물 대장에는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등재가 안 되었지만 만약에 불법 여부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황도 보면 요거는 뭐예요? 엘리베이터입니다. 요건 엘베고 여기는 계단실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는 거실, 방, 거실, 방, 거실, 방. 그러면 현관문 하나, 현관문 둘, 현관문 셋, 현관문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몇 가구? 6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물 대장에는 2층이 몇 개 가구로 있었죠? 6가구 있었습니다. 6가구로 있었죠. 그러면 한 층에 공부상은 6가구,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6가구, 현장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이렇게 진짜 6가구가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맞죠? 네. 또 3층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층도 똑같이 1개, 2개, 3개, 4개, 5, 6. 똑같이 6개다, 그렇죠? 네. 자, 오케이. 그러면 4층 한번 봅시다. 4층 보시면 여기가 현관돼 있죠? 그러면 이 현관에서는 이렇게 해서 2층, 3층과 똑같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미니 투룸. 대구에서는 요거 보고 미니 투룸이라고 합니다. 미투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방이 하나, 둘, 셋,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어이구, 주인세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 거주하면서 세바퀴가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역도 앞에 있고 시장도 앞에 있고, 그리고 공실 리스크가 거의 없는 도심 지역에 있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죠. 그리고 또 우리 물건의 장점은 뭐냐면 원룸보다는 앞으로는 1.5룸이나 2룸 이런 것을 더 선호하게 돼 있어요. 이왕이면 내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 더 넓은 집을 선호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해당 물건은 대지가 114평이었잖아. 네. 114평이면 서울 기준으로 하면 건물 한 3개 정도 만들 수 있는 넓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장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맞죠? 네. 서울에는 대부분 1.5룸, 2룸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원룸인데 그냥 3평, 4평짜리잖아. 그렇죠? 네. 근데 보증금이 1억 7천, 1억 8천씩이에요. 하지만 우리 물건처럼 대구 광역시 안에 있고 대학교도 끼고 있고 역도 끼고 있고 시장을 끼고 있는 굉장히 장점이 많고 대지 평수가 넓고 건물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공실 없고 앞으로도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물건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장점이 많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시세 파악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합니다. 다가구는 월세가 꽃이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월세는 도대체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주위에 거래된 사례를 통해서 매매 시세는 얼마인지 저희들이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몇 년 됐죠? 10년 이내죠? 예, 이 친구는 15년 이내고 500에 45만 원. 우리의 장점은 뭐예요? 넓습니다. 엘베가 있잖아. 네. 그렇죠. 10년 정도 되는 물건이 엘베 있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좀 전에 전화조사 우리 같이 한번 해봤잖아. 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신축급들도 있긴 있다 그랬죠. 한 4년 정도 되는 신축급들도 있고 우리처럼 약 한 8년 정도 되는 약간 준신축도 있는데 우리 정도 되는 연식에 엘베 있는 물건들은 거의 없답니다. 지금 이 동네 다가구가 약 한 100개가 있다 그러면 엘베 있는 거는 약 2개에서 3개 정도 있다 했죠. 네. 그러면 이왕이면 새가 나갈 때 엘베 있는 게 먼저 나갈까요? 엘베 없는 게 나갈까요? 있는 게 먼저 나갑니다. 당연히 있는 게 더 나가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확인했을 때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게 먼저 나간다 그랬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주 괜찮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뭐 커플 투룸, 관리비는 10만 원 절대 넘기면 안 되죠. 신고해야 돼요. 관리비가 10만 원 넘으면. 그래서 지방에 다가구 광역시 정도 되면 관리비를 어떻게 받느냐면 99,000원 이렇게 받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500에 50에 99,000원. 실질적인 거는 500에 60만 원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몰랐죠? 네. 네,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노후됐고 얘는 15년 이내 4층 중에 2층이고 여기도 보시면 관리비 얼마입니까? 9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10만 원 넘어가면 상세 내역을 적어서 세입자한테 또 고지를 해야 되고 이거는 월세 포함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을 안 넘기는 꼼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런 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네. 그지? 이렇게 하면 세입자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 네. 우리 학생들 힘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이 말이지. 맞습니다. 예, 차라리 이런 법이 없으면 굳이 9만 원까지 받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거는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도 500에 5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리비 포함해서 우리 좀 전에 전화조사했을 때는 500에 50에서 560만 원까지 얘기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거는 그냥 한 500에 50만 원 정도 생각해보고 매매 시세도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자, 그럼 밸류맵을 통해서 주위에 어떻게 거래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물건이 지금 2024년도 14억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바로 밑에 거 여기는 보면 총 대지가 몇 평? 73평입니다. 73평이 되고 우리 건 몇 평이에요? 114평입니다. 114평이다. 야, 그럼 차이가 몇 평 납니까? 40평 정도 난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친구 얼마? 9억 3천에 거래되었고 사용 승인은 이 친구는 2012년식이에요. 우리는 2016년식이잖아. 네. 그러면 우리는 9억 3천만 원보다 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훨씬 더 받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받겠죠. 네. 오케이. 그리고 또 2022년 8월달에 거래되었어요. 봅시다. 이 친구도 79평, 약 80평 정도 된다, 그렇죠? 네. 이 친구도 8억 5천. 자, 연식은 14년식. 우리는 몇 년식? 16년씩입니다. 16년씩.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도 이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받겠다, 그렇죠? 네. 평당 가격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평당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114평이니까 최소한 11억대는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연식도 이 친구보다 좋기 때문에 모든 걸 봤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구나. 월세는 어느 정도 나왔고 이렇게 해서 대충 매매 시세까지 나왔으니까 수익률표를 돌려보면서 우리가 입찰 가격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경매를 이제야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낙찰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계시는 분, 경매를 평생 직업 삼아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 저희 더 낙찰 옥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월달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조금 더 입찰 보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보셨을 때 매매 시세는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못해도 11억은 받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1억. 그러면 우리가 총 상가 플러스 방이 14개다. 그렇죠? 네. 13개의 미니 투룸이 있고 하나의 3룸 주인세대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보증금은 한 얼마 정도 잡을까요? 6천만 원은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6천만 원 잡아봅시다. 총 월세는 50만 원 곱하기 13개. 그러면 650만 원. 그리고 상가가 얼마 나왔죠? 80만 원. 80만 원. 주인세대는 80만 원. 그러면 810만 원 나오네. 총 월세는 810만 원. 입찰 비용은 최저 가격인 7억 잡아보세요. 정액은 2천만 원 잡아보세요. 이전 비용은 4% 잡아봅시다. 그리고 대출 비율은 85%. 상가주택이니까 85% 나오겠죠? 네. 연간 이자율 한 5% 잡으면 되겠다. 이거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7억을 입찰가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총 투자금은 7억 2,800. 대출 내가 받으면 5억 9,500을 받고 연간 이자는 2,975만 원. 그렇게 했을 때 내 투자금이 얼마 있어야 돼요? 1억 3,300. 순투자는 얼마 보증금 회수하니까 7,300만 원 투자되는 거고 한 달에 560만 원 나옵니다. 대박. 그렇죠. 괜찮다. 그렇죠. 대구 계신 분들은 여기에 실거주하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7억에 입찰가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좀 힘들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러면 8억 한 4천 중간쯤 봅시다. 8억 4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내 자금이 얼마? 1억 약 6천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1억 5천 9백. 그리고 보증금 회수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이 건물에 투자되는 건 딱 1억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 51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60%. 좋다, 안 좋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해당 물건은 어디 있는 거예요?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데 사실 지금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제일 안 좋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라는 지역 자체를 상대적으로 약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멀리합니다. 실질적으로 2024년 1월 달만 하더라도 대전에 물건이 아무리 좋은 거 나오더라도 입찰자 수가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시장 상황이 대구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바람 불어버립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시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은 시기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어디? 대구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보유한다 그러면 이렇게 월세를 받으면서 내가 또 보유하다가 나중에 매도할 때는 사람들이 다가구를 볼 때 뭘 기준으로 많이 할까요? 월세 수익률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보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하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 투자금 실제적으로 1억 투자해서 한 달에 510만 원 버는 물건이 전국적으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것 같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소도시도 아니고 어디? 대구광역시입니다. 부자가 많기로 소문난 대구광역시입니다. 눈 크게 뜨시면 좋은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인생에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